여러분, 부유층을 겨냥해서 아주 야심차게 발표된 그런 새로운 세금 정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근데 딱 1년 뒤에 그 세금 고지서에 진짜 청구서를 받아든 사람이 다름 아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것도 막 전세 계약 갱신하려고 할 때 말이죠. 부자들 세금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니 어째서 중산층이랑 서민 주거비가 덩달아 막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 심층 참고에서는 바로 이 역설적인 이 질문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정책을 설계한 분들의 선이랑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결과가 완전 정반대로 엇갈리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네. 경제학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동시에 아주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누군가의 비용을 강제로 인상해버리면 그 비용은 반드시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쫙 해보해 볼 주제가 바로 그 거대한 비용의 흐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이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방안, 줄여서 흔히 장특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제도죠. 네, 장택공.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한 용어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정부가 사람들에게 막 집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기하지 말고 한 집에서 좀 오래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집 팔 때 세금을 아주 화끈하게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한 일종의 세금 할인 보상 시스템인 거죠. 맞습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거주하는 그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제도의 틀을 아예 근본적으로 뒤엎으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현재 범여권이랑 이재명 대통령 쪽은 이 장특공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게 그게 바로 공정과세 실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야단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세금 폭탄이다. 이러면서 엄청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자 다시 여권에서는 아니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께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딱 안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저희는 여당이나 야당 그 어느 쪽의 정치적 입장도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의 유일한 목적은 그 겹겹이 쌓인 정치적인 수사를 완전히 걷어내고요. 오직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에 담긴 경제적 논리, 그리고 시장 구조의 기계적인 메커니즘, 딱 이것만 객관적으로 해부해서 청취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접근법이 사실 지금 이 팽팽한 논쟁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렌즈가 될 거라고 봐요. 네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막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정치 공방만 중계하잖아요. 근데 이 제안의 기저를 쫙 들여다보면 아주 거대한 두 가지 경제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가치가 뭘까요? 바로 조세 형평성을 도대체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가치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시장의 본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이 부딪히는 겁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끝까지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대체 이 과세 구조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바뀌길래 특정 계층한테 그렇게 유리해진다는 건가? 네. 둘째, 이 변화가 단순히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하는 표를 넘어서서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동태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논리를 세우려면 현행 제도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맹점부터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장특공은 본질적으로 보면 비율 할인 시스템이에요. 보유 기간이랑 거주 기간을 따져서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아, 80%요? 네, 퍼센트로 할인을 팍팍 해준다는 뜻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약간 백화점에서 막 전품목 80% 할인 쿠폰 이거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아,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할인 쿠폰이죠. 근데 이게 마트에서 파는 사과, 나 뭐 옷 같은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부동산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다르니까요. 양도 차익, 그러니까 집 팔아서 남긴 순수 이익이 1억 원일 때 거기서 80% 공제받는 거랑 양도 차익이 30억 원일 때 80% 공제받는 거는 이거 절대적인 금액 규모에서 엄청난 격차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익의 파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공제받는 금액의 덩치도 눈덩이처럼 확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한테 혜택이 싹 집중되는 그런 역진성이 생겨버립니다. 역진성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보는 구조라는 거군요. 네, 저희가 분석한 원문 자료에서도 바로 그 역진성을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딱 지적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80%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 지방에 5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몇억 원의 세금을 더 면제받는 그런 구조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확실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 비율 할인 쿠폰을 아예 그냥 폐기해버리자는 겁니다. 폐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정액 할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던진 거죠. 쉽게 말해서 차액에 얼마가 낮든 상관없이 1인당 평생 딱 2억 원, 이 구정된 금액만 양도차익에서 빼주겠다 이겁니다. 퍼센트에서 정액제로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평생 2억 원. 네. 이 정액공제 모델을 딱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양측의 득실이 아주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던데요. 엄청나게 갈리죠.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서 남긴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10억 원이요? 사실 10억 원도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죠. 근데 이 정액공제 시스템 안에서는 일단 공제액 2억 원을 딱 빼고 나면 거기에 막 기본적인 기본공제 같은 거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사실상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수준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1주택자나 중저가 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세부담이 가벼워지는 좋은 구조네요. 맞아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양도차익 규모를 20억, 30억 원 단위로 확 올려봤을 때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게 치솟거든요. 얼마나 치솟길래요? 기존의 퍼센트 할인 시스템이었을 때는 차액이 30억이든 40억이든 비율대로 80% 깎아주니까 세 부담률이 대략 한 15% 언저리에 머물렀어요. 15% 정도요? 네, 근데 평생 2억 원만 딱 공제해주고 나머지만 28억? 이런 차액에 대해서 정상세율을 때려버리면 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실효세 부담률은 단숨에 25% 수준까지 확 뛰어버립니다. 와, 15%에서 25%로요? 네,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수억 원 단위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산 규모가 큰 계층한테는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평범한 1주택자의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 이런 정책의 타겟팅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조세 형평성이라는 좀 더 큰 경제학적 프레임에 딱 올려놓고 보면요. 이 개편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긴 해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이것을 더 큰 그림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매달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겠지만 우리가 땀 흘려서 뼈 빠지게 일해 번 그 근로소득에는 진짜 아주 엄격한 누진세가 적용되잖아요. 세금 많이 떼가죠. 그렇죠. 월급 오르면 세금도 훅훅 오르죠. 근데 오로지 자산 가격이 뻥튀기 돼서 그냥 집값이 올라서 얻게 된 막대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무려 세금을 80%나 깎아준다? 이러면 솔직히 국가 조세 시스템이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꼴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논리를 조금만 더 연장해보면 사실 동일한 소득을 올렸다면 그게 근로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유사한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조세의 아주 기본 대원칙이거든요. 여기에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이나 세금은 비슷해야 한다? 네. 10억 원을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벌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랑 집값 올라서 10억 원 양도차익 얻었을 때 내는 세금 이 둘의 격차를 확 좁히는 거는 사회적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확실한 설득력을 가지죠. 듣고 보니 부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에 아주 충실하게 설계된 것 같네요. 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명분이죠. 근데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이론이랑 수치만 보면 진짜 이건 완벽한 로빈후드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부자들 세금 걷어서 평등하게 맞춘다. 그렇죠. 하지만 이 제도가 책상 위를 떠나서 실제 우리 동네, 우리가 당장 내일 출근하고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라는 현실 세계로 뚝 떨어지면 이야기는 전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완전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부동산은 그냥 계좌에 숫자로만 찍혀 있는 주식이나 예금이라는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당장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주거 공간이자 실물 자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 형평성이라는 아름다운 가치와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거세게 마찰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건가요? 세금을 단순히 부를 걷어들이는 결과물로만 보면 정책의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사실 세금은요, 살아 움직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과 선택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리는 제일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이자 변수거든요. 아, 세금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 네, 한번 매도자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갑자기 15%에서 25%로 훌쩍 뛰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남이나 마포의 30억짜리 아파트 집주인, 이 사람 시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유한 매도자한테 세금을 팍 매겼는데 정작 시장에서 그 매도자는 나 안 팔아 이러고 버티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그 비용을 떠넘긴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결국 매도자들은 세금을 수억 원씩 내면서까지 거래를 강행하느니 차라리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그냥 꼭 버티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집 팔아서 손에 쥐게 되는 세후 수익이 대폭 쪼그라들게 뻔하니까요. 당연하죠. 특히 주택이라는 거는 그냥 팔고 현금 챙겨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자기가 다시 들어가서 살 다음 집을 구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을 완전 얼어붙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재진입 비용, 그러니까 리엔트리 코스트의 상승이라고 부르거든요. 재진입 비용이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죠. 내가 원래 살던 동네나 지금이랑 비슷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가려면 비슷한 돈이 필요하겠죠? 네, 집값이 다 같이 올랐으니까요. 그쵸? 근데 내 집을 딱 파는 순간 양도세로 국가에 수억 원을 확 떼이고 나면 어제까지 내가 살던 바로 옆동 아파트조차 매수할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그런 황당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와, 시장 집값은 30억으로 다 같이 올랐는데 매도자 수중에는 세금 내느라 쪼그라든 현금 20 몇 억밖에 안 남으니까 옆집을 못 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싫어서 꽁꽁 숨기고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팔고 싶어도 지금 내 주거 수준을 유지하려면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매물 잠김 현상, 락인 이펙트의 진짜 본질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그 뒤로 수천 대의 차가 연쇄적으로 멈춰서는 그런 꽉 막힌 정체 상태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문제는 이 중고주택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 전체 시장 단위에서 딱 놓고 보면요. 신규 주택의 공급 감소랑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타격을 준다는 점이에요. 기존 집이 안 나오니까 새 집이 안 지어지는 거랑 똑같다. 네, 자료에서도 그 심각성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당연히 나와서 돌아야 할 기존 매물들마저 세금 폭탄 맞기 싫어서 자취를 감춰버리면 정말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거든요.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요. 그렇죠.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팔려는 사람이 씨가 마르니까 거래 자체는 완전 실종되고 호가만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아주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논리를 한 단계만 더,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보시죠. 정부가 처음에 딱 주진한 관역은 분명히 수십억 차익을 남긴 부유한 집주인, 매도자였습니다. 부자들 세금 더 내라, 이거였죠. 근데 매도자가 이 재진입 비용 장벽 때문에 아이고, 난 못 팔겠다 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면 애초에 국가가 거두려 했던 그 막대한 세금의 무게는 그냥 공중으로 휙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절대 증발하지 않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게 마치 양쪽이 튜브로 연결된 꽉 눌린 풍선 같아요. 정부가 고가주택 거래라는 한쪽 풍선을 꽉 쥐어짰는데 공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빵 하고 밀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와, 풍선 효과. 네, 그 밀려간 공기가 결국 빵 터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임대차 시장입니다. 전세 월세 시장이요? 네. 세금의 세계에서는 정책 위반자가 도대체 이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이거보다 실제 시장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 이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누가 부과받느냐보다 누가 부담하느냐? 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완벽한 경제학 개념이 바로 조세 전가입니다. 텍스 인시던스라고 하죠. 조세 전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자기가 짊어지게 된 그 무거운 조세 부담을 쏙 빼서 세입자한테 떠넘긴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매물이 잠겨서 당장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혹은 아예 안 팔기로 굳게 결심한 집주인들은요, 자기 아파트를 그냥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돌려버립니다. 아, 팔려는 집을 전세로. 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그 늘어난 양도세 혹은 쥐고 있으면서 생기는 각종 보유세 비용들을 임차인이 낼 보증금이나 월세에 슬그머니 다 얹어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철저하게 경제적 합리성이 작동한 결과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집 팔 때 양도세 수억 원 더 내야 하니까, 아니면 당장 종부세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 1억 원 더 올려받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 위험과 비용을 임차인한테 싹 분산시키는 겁니다. 자료에서 분석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세 있잖아요. 이거 절대 무슨 가을 이사철이다, 학군 수요다, 이런 단순한 계절적 요인으로 퉁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뚫린 수요에다가 집주인들이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꽉 결합된 아주 명백한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보셔야 해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쭉 종합해보니까 진짜 상당히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이 정책은 부유층의 막대한 자산소득을 환수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아주 좋은 선의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의도는 정말 좋았죠. 근 시장이 그 규제를 이리저리 우회하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그 세금의 실질적인 비용, 진짜 청구서가 전세나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아주 무겁게 옮겨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분명히 타겟팅은 부자 증세였는데 이게 결국 서민을 향한 주거비 인상 청구서로 둔갑해버린 셈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이상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벌어지는 시장의 냉혹한 반격입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헉,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더 남았나요? 네, 조세 정가 때문에 지금 당장 전월세 폭등하는 게 단기적인 부작용이라면 이 현상이 3년, 5년 계속 누적되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나비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니, 단기적으로 기존 주택 매물이 씨가 마르고 세입자 전세값 막 오르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고통스럽고 아우성인데 여기서 더 나빠진다고요? 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바로 이 현상이 주택 공급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컨베이어 벨트를 아예 완전히 멈춰 세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 새 집 짓는 걸 멈춘다. 아파트 하나 만들어지려면 사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땅도 사야 하고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네, 대규모 자금 조달에서 착공부터 입주까지 아무리 짧아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리는 아주 기나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양도세가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돼서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고 시장에 동맥경화가 와서 유동성이 싹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집을 지어서 팔아야 하는 민간 건설사나 개발업자들의 셈법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쪽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현재의 거래 활성도나 가격 지표를 쫙 분석해서 5년 뒤의 수익성을 예측하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는 건데 지금 당장 시장은 꽁꽁 얼어있지. 언제 또 정책이 확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극대화돼 있지.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리스크를 혼자 덜렁 감수하면서 땅 파고 건물 올릴 미친 기업은 없다는 거죠. 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집을 지어봤자 사람들이 세금 무서워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할 텐데 굳이 우리가 이 위험한 시기에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사업을 접거나 그냥 무기한 연기해버리게 되겠군요. 네, 결국 민간 부문에서 돌아가야 할 주택 공급 엔진이 서서히 아주 차갑게 꺼져버리는 겁니다. 야, 그럼 그 결과는 몇 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결과는 정확히 몇 년 뒤에 입주 물량 제로라는 텅 빈 성적표로 현실화되죠. 근데 시장의 수요는 멈추나요? 안 멈춥니다.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있고 독립하는 청년들도 계속 나오니까요. 네, 더 나은 주거 환경 찾아서 이동하려는 교체 수요는 매일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소화해줄 신축 아파트 공급망이 싹 붕괴되어 있다면 상상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공급은 뚝 끊겼는데 억눌려 있던 수요가 계속 쌓이다 한계치에 달하면 이건 뭐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진짜 댐 터지듯이 수직으로 솟구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폭발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으려고 만든 그 촘촘한 세금 규제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아주 가장 강력한 땔감이 되어버리는 셈이군요. 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수차례 목격했던 그 끔찍한 부동산 급등장 있잖아요. 그것도 돌이켜보면 전부 이런 식의 거래 억제 정책이 만들어낸 공급 지연, 그리고 거기에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펑 하고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뼈아픈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자료가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가장 무게감 있는 경고가 바로 그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냥 투기꾼들 징벌하겠다고 마구 때려잡아도 되는 그런 정적인 샌드백이 아니에요. 네네. 사람들이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자산이 계속 순환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환의 동력으로 새로운 주택이 계속 펌프질 되듯 공급되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아, 피가 돌아야 몸 전체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피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 밧줄로 틀어막고 특정 부위에만 묶어두려고 하면 결국 온몸에 괴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나눈 장특공 개편 논쟁의 본질, 이제 안개 거치듯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여당, 야당 나와서 막 누가 세금을 더 내는 게 정의로운가 이것만 두고 싸우지만요. 네, 정치인들은 그것만 얘기하죠. 근데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그 세금이 우리 시장과 내 삶에 어떤 나비 효과를 남기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이 지금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당장 내일 팔 계획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유층을 향해서 쐈던 세금 정책이 결국 빙빙 돌아서 나비 효과가 되어 내가 들어갈 전셋집의 보증금을 수천만 원 올려버리고 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 신규 주택 공급을 완전히 말라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만약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원문 자료의 결론을 좀 빌리자면요. 우리는 그 수요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는 일변도의 징벌적 규제에서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사람들이 자기 라이프 사이클이나 상황에 맞춰서 집을 유연하게 사고 팔 수 있게끔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의 허들을 확 낮춰줘서 시장의 회전율 자체를 높여줘야 합니다. 매물이 돌고 돌아야 전월세 시장에 꽉 막혀 쌓인 압력도 스르륵 분산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민간 건설 시장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수익성 신호를 줘야 해요. 그래서 3년 뒤, 5년 뒤에도 신축 주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 뇌리에 확 심어주어야 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셋값 상승세, 이거 단순히 가을이라 이사만이 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급 경색이 올 거라는 아주 강력한 선행지표이자 구조적인 경고음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규제로 억지로 물길을 막고 통제하려고 쥐어짤 게 아니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동네가 넘치지 않게끔 아주 넓고 튼튼한 수로를 쫙 파주는 거. 그게 진짜 정책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아주 장막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세금이랑 시장의 메커니즘을 아주 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해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